네, 이슈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3월 시장에 들어섰죠. 3월에 한 주가 다 지나갔는데 3월 시장을 강세로 전망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3월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수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1부는요,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경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평가 듣고 그 이후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 진행하도록 하죠.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중요한 시점과 맞물려서 오늘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ECB에서는 이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최근 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증시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표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증시에서는 이것을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주가 지수도 역시 좀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끝자락이긴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경제 지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적인 한파의 영향도 있고 미 달러와 강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제조업 지표, 즉 제조업 경기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나타낸 ISM 2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비 하락하면서 약 한 13개월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부동산 지표도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제조업과 부동산 모두 경기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유럽 같은 경우는 거진 전월비 한 0%대의 증가를 보이는 게 대반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1% 넘은 1.1%의 전월비 상승을 보이면서 다소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지난해 연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연말 고점 이후에 다소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하고 다소 좀 반등을 보이는 이러한 좀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마음에 걸렸던 말이 있었어요. 그 연구원님 하시던 말씀에 끝자락이긴 하지만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뭐 어떤 현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끝자락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ECB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그 선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09년 이후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합작해서 통화를 풀었었죠. 네.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 최근엔 중국, 그다음에 신흥국까지 글로벌 장세가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최근에는 다소 긴축 스탠스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차와 시간의 싸움이지 결국은 유동성은 점차 수그러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일 나타냈던 것처럼 유럽은 이제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언제든 유동성을 다시 풀 거라고 기대감을 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면 여전히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피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자체가 이러한 긴축, 즉 유동성을 점차 줄여가는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결국 글로벌 유동성 장세는 점차 일단락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전체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어찌됐건 그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이제 9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내년 9월까지 혹은 소비자 물가가 2%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효과는 보겠죠? 효과는 있겠죠? 그렇죠. 뭐 단기간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경기 지표 자체가 좀 살아나는 측면이 이미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무 지표도 그렇다 치고 심리 지표가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22는 역시 반 정도의 성공, 절반의 성공은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경기를 이끌고 있는 특히 독일 경기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고 심리 지수 역시 반등을 하는 점이 향후 유럽 전반적인 기대감을 부여할 만한 이런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22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일부터 전면적인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월간 한 600억 유로 정도 상당의 네. 유동성을 시중에 풀 것인데 이러한 그 가시적인 효과로 실물 경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일단락의 효과는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가장 그 지난해 맹점이었고 쟁점이었던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스의 그 협정이 잠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타결을 본 점과 최근에 그 EBA라고 했었죠. 유럽 감독은행청인데 항상 유럽의 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어떠한 그 유럽의 대출 여력에 제한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 역시 올해는 하지 않겠다. 내년에 하겠다. 즉 1년 동안은 유럽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묻지 않겠다는 이러한 점들이 바탕에 깔림으로써 유럽 전반적으로 심리지수라든지 경제지표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상품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그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유로화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달러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런 내용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금값도 좀 궁금하고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환율부터 좀 말씀드리죠. 네. 일단은 통화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변수가 환율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전일 이미 유로화가 반응을 했죠. 거의 이제 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하고 1대1 정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유로화의 약세는 당장 이제 돈을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속도의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한 6개월 전부터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1월 달 22에서 양적 완화를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피력한 이후에 보다 약세의 흐름이 좀 가파르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이런 유동성의 통화 정책에 반영해서 약세를 보일지언정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 펀더멘털이 살아난다면 올 후반으로 갈수록은 점차 이제 강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달러에 것처럼 대해서는요? 그렇죠. 이제 네. 미 달러와 같은 경우는 역시 통화 정책 변화하고도 연결시켜질 수 있는 부분과 경기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6월 말에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플레 지표의 부담으로서 다소 좀 시점이 6월이 아닌 9월과 12월로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6월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미 달러와 강세는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급부로 유로화 약세가 좀 설명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측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 달러와 강세의 속도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미 달러와 강세는 이어지지만 다소 좀 조정, 속도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놓여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약세를 가지만 점차 펀더멘탈 개선을 감안해 봤을 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의 여지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까 금값을 말씀하셨는데요. 금값까지도요. 네. 금값은 최근에 좀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이면서도 안전자산과 네. 가장 결부시킬 수도 있고 또한 미 달러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미 달러와 강세를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조정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추세 강세를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금값은 좀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떻게든 다소 반등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반등세는 좀 제약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사실 경제 전망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경제 전망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만큼의 돈을 풀더라도 너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CB가 경제 전망을 했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성장률의 하향 조정입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상향했고요. 인플레는 하향했습니다. 즉 성장률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1%에서 1.5%로 약간 좀 높였습니다. 내년과 내후년도 높였고요. 네. 즉 지금의 국채 매입의 가장 근원과 원인이 유럽의 그 경기의 개선이라는 점을 ECB 역시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더 충격을 주는 부분이 인플레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종전 같은 경우는 한 0.7% 올해 물론 0% 되지만 약간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유럽은 디플레 압력이 강하다 보니 0.0%, 즉 전년과 거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임플리케이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ECB가 돈을 풀기 때문에 경기는 시차를 갖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등세가 여전히 올 한 해 1%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ECB는 드라기 총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년 9월 혹은 그때 상황 봐서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이어갈 소지를 남겼다라는 점으로 저희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선 반영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물 경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와서 3월 달은 시장은 아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마 20일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한데요. 3월 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이 가장 분수령입니다. 3월 18일과 19일 예정돼 있는 FOMC가 FOMC 요. 분수령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전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장 측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닥 지수가 한 5년 9개월, 즉 6년 만에 630선을 돌파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의 방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물 부분에 대한 부진은 여전합니다. 지금 최근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고용시장이 좀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대외 부분은 일단 수출 자체가 지난 일평균 수출 자체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점차 경감되는 소지가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국내 펀더멘탈에는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가 유럽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면 국내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에서는 가장 수혜를 보는 게 관심을 갖는 게 대외 부분, 즉 수출 쪽인데 네. 안타깝게도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좀 국한된 국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미국이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발 호재보다는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의 둔화가 우리나라 경기에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 3월 시장에 대한 글로벌 변수들 챙겨보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갈 텐데 자, 2부에서는 저희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부에 앞서서 그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최재식 팀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ECB의
통화 완화 정책이 발표가 네. 되면서 상당히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CB의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에 이런 기대감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증시에? 어떻게 네. 보십니까? 현재 이미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으로 3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죠. 그 기준은 3주 연속인데요. 네. 그리고 글로벌 인터내셔널 펀드 쪽으로도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자금이 2주 연속 유출을 하다가 이번에 유출 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3주 만에 소폭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소폭 순매수 전환되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으로 3주 연속 들어왔고 그리고 서유럽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입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22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실제 풀릴 거라는 9일부터 실제 풀릴 거라는 기대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그에 따른 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증시에서도 관련된 효과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네. 2월 달 흐름하고 3월의 흐름하고 이렇게 연속선상의 흐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죠.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네. 대신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22의 부양책 양적 완화 시작되는 점, 그다음에 FRB에서의 금리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그쵸,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2월 후반의 흐름과 3월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연속선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3월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전인대가 이제 어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어제는 중국의 201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로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7.5%를 설정을 했다가 연초에는 제가 방송을 할 당시에도 만약에 7.5%를 달성하지 못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7.5%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네. 7%를 설정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숫자상으로는 과거 10%, 9%, 8%, 네. 어느새 7% 목표치로 많이 내려와서 걱정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팽창 정책을 멈추고 질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개혁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서 현재 7%라는 아주 합리적인 연간 목표치 성장률을 제시한 것 같고요. 중국 자체가 우리나라든지 일본의 다수의 선진국의 그러한 과거의 경제 성장하다가 흐름 이렇게 주처하는 부분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 자체도 이러한 중진국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개혁을 하자. 그리고 마침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저성장 구도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의 경제 자체를 무리하게 끌어올릴 수는 없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7% 정도면 현재 구도 상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7%로 제시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았었지만 네. 그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숫자 자체는 낮아졌지만 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또 한 번의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었고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도 통화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아직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정책을 미리 잠깐 발표하면서 네. 올해는 재정에 대한 정책을 약간 높이고 플러스 완화적인 정책을 같이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저는 지난 2월 달에 두 가지의 이슈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번에 2월 달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실제적인 뭐 실질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밤도 함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살려놓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의 지표를 확인할 것 같고 또 6월부터 그리고 아니 9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점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6월 정도면 또 자금 소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경제지표 실행한 점에서 효과를 봐야 되고 네. 이벤트 부분도 있고 해서 뭐 6월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 정부의 정책도 변하겠지만 우선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로는 약 네. 하반기 정도, 네, 하반기 6월 시작할 정도에 때쯤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 미국은 어떨까요? 이번 달 18일과 19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과연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씻어줄 수 있을지 이미 얼마 전에 이 옐런 총재가 국회 증언에 참석을 해서 네.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준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서면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FOMC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일단 뭐 대다수 시각 자체에서는 뭐 FOMC에서 뭐 인내심이란 문구 자체를 삭제될 가능성을 많이 이제 컨센서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앞서서 2월 하순 의회 증언에서 이번에 인내심 문구가 삭제하더라도 바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미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내심 문구가 삭제를 하더라도 뭐 증시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그 시장의 안정적인 그 소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계속 한 거로 생각해서 시장은 뭐 안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그 앞전에서 약간 이제 관망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국내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대외 변수를 많이 짚어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체로 이제 그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FOMC의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에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또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안감은 다시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당장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뭐 인덱스 차원에서 한국을 자동적으로 사는 부분도 네.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외국인들은 항공부를 적극적으로 사야 남들이 안 살 때 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뭐 GM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비중만큼 한국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네. 수동적으로 사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올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이 가장 많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인도라든지 다른 주변국보다. 근데 대만 증시가 2007년 수준만큼 많이 올라와 있고 PER 뭐 13.5배 정도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 10배 네. 10배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약간 키맞추기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수동적 매수 플러스 좀 능동적인 저가 매수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이제부터 한국을 외국인들이 아주 좋게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건 아직까지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인 한국의 잠재 성장 떨어지는 부분과 함께 주변국의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 실적 부진에서 신뢰도가 많이 아직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의 변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는 게 가장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비차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차익으로요. 거기에 수동적으로 들어오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워낙
많은 국가들 그리고 많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을 바스켓에 담아놓고 그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주가 많이 좋지 못했었던 그런 업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자동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 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제 유가가 많이 좀 안정화가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 유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뭐 45달러 미만까지 네. WTI에 갔다가 이제 뭐 50달러 전후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크나큰 변동성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 연말과 올 초에 나타난 흐름에서는 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가 자체가 그러면 50달러 초반에 있던 이런 유가 자체가 60달러, 65달러, 70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도 자체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전반적으로도 본다면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이런 관점에서의 밴드권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유는 여전히 글로벌 수요 자체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이머징도 마찬가지로 다 성장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숫자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지 이게 고성장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유가 밴드 자체는 뭐 지금 박스권 정도로 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도 뭐 국내 어떤 기업 펀더멘털에 도움을 줄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워낙 그 작년 80달러, 90달러에서 내려와서 이 정도라면 유가 자체로 인해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유가에 따른 긍정 효과는 기대할 수 네. 있고요. 그 부분이 뭐 유로존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네. 그것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좀 감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그 3월에는 좀 유망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연속 그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2월 중순 우리 설 연휴 직전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네. 이후로 더욱더 뭐 경기 관련 뭐 민감 대형주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중소형주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유동성과 경기 불확실성, 대외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뭐 경기 관련 대형주 이런 부분들이 할인해서 평균 단가로 PR 밸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중소형주 트렌드는 모두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대형주라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서 중소형주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 약간 숨고르게 하는 정도라 생각이 네. 들고 중소형주 전반을 비중축소할 대상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털 모멘텀에 잇따르면 중소형주 관점에서도 뭐 투자하는 방법도 저는 뭐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식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